이게 무슨 말이야? 모두 거짓이야. 조작된 것이라고. 모든 자산은 장은채에게 귀속됩니다. 깊은 밤 대저택 서재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변호사의 담담한 목소리가 은은한 조명 아래 울려 퍼졌죠. 장 회장의 장례식이 끝난 지 불과 사흘째 유언장 개봉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태수와 오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뜨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장태수의 날카로운 비명이 서재를 찢었습니다. 오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말도 안 돼. 유언장이 가짜야. 분명 조작된 거라고. 은채는 가족들의 분노 가득한 시선을 받으며 유언장을 응시했습니다. 종이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잉크 냄새와 오래된 종이의 푸석한 감촉이 손끝에 선명했어요. 그녀의 이름 옆에 찍힌 붉은색 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인장은 대체 뭐지? 심장이 터질 듯 뛰고 귓가에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 맴돌았어요. 평생 하녀 취급을 받았던 그녀에게 이 유언장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악몽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이제 은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언장 공개 다음 날 아침, 장태수는 오 여사와 함께 박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고급 승용차 안에서 장태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박 변호사, 이 유언장은 무효야. 당장 소송 준비를 시작해. 박 변호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태수 사장님, 유언장은 모든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소송은 승산이 없어요. 오 여사가 날카롭게 끼어들었어요.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저 하녀 같은 것한테 모든 걸 넘기란 말이에요? 하녀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박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장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제가 직접 입회했고 의사 능력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태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쿵. 그래도 방법은 있을 거 아냐. 돈이 문제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얼마 후 저택에서 은채가 오 여사의 호출을 받고 거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는 차가운 눈빛으로 은채를 내려다봤어요.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은채는 고개를 들어 오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언장대로라면 이 집은 제 것입니다. 오 여사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하? 유언장?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어디서 감히 주제넘게. 그녀는 은채에게 걸레와 양동이를 내밀었습니다. 일단 이거나 들고 창고 청소부터 해. 내가 할 일은 그것뿐이야. 참아, 일단은 참자. 은채는 걸레를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은채는 모두가 잠든 시간에 장 회장의 서재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죠. 그녀는 책장 사이사이를 조심스럽게 뒤졌어요. 유언장의 붉은 인장. 분명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거야. 오래된 책들 뒤편, 먼지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손에 잡혔습니다. 상자를 열자 붉은색 천에 쌓인 인장 케이스가 나타났어요. 케이스를 여는 순간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에 찍혀 있던 것과 똑같은 문양의 인장이었죠.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녀는 재빨리 인장 케이스를 품속에 숨겼습니다. 이틀 후 은채는 인장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가게였죠. 70대 노인은 돋보기로 인장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보통 인장이 아닙니다. 문양을 보니
5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은채는 숨을 죽이고 노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장 회장이 사업 초기에 사용하던 개인 문양이에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이죠. 개인 문양이라고? 그럼 왜 유언장에? 은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 시각 장태수는 사설 탐정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전부 보고해. 빈틈없이.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에 서명했죠. 걱정 마십시오. 2, 3일이면 뭔가 나올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오 여사는 은채의 밥그릇에 일부러 찬물을 부었습니다. 어머, 실수했네. 하녀들이 먹던 밥이니까 상관없겠지? 식탁에 앉은 가족들은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은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웃어라, 마음껏 웃어. 곧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장 회장의 오래된 사업 파트너 명단이 화면에 떴죠. 은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붉은 인장의 비밀. 반드시 밝혀내겠어. 은채는 명단에서 찾아낸 윤 사장의 주소를 확인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75살의 윤 사장은 성북동의 오래된 한옥에 살고 있었죠. 대문을 두드리자 백발의 노인이 문을 열었어요. 장 회장님 댁에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윤 사장은 은채를 마루로 안내하며 차를 내왔습니다. 장 회장과는 50년 지기였지요. 그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은채는 품속에서 인장 케이스를 꺼냈어요. 이 인장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윤 사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인장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죠. 그분이 평생 가장 소중히 여기던 물건입니다. 한 여인을 그리워하며 은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이 누구신가요? 윤 사장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름은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분은 그 여인에게 이 인장을 선물하셨죠. 그 여인에게 선물을? 그럼 왜 유언장에? 바로 그 순간 200m 떨어진 곳에서 사설 탐정이 망원 렌즈로 한옥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죠. 타깃이 노인과 접촉 중. 뭔가 주고받는 것 같음. 탐정은 즉시 장태수에게 사진을 전송했어요. 은채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6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뭔가 이상한데? 그녀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은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방 안이 엉망으로 뒤집혀 있었어요. 서랍은 모두 열려 있고 옷장의 옷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산산조각난 인장 케이스가 놓여 있었어요. 오 여사가 여기까지 들어왔다고?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부서진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케이스에 빨간 천이 찢어져 있었고 나무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군. 은채는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그때 천 조각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랜 얇은 종이었죠.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희미한 붓글씨로 쓰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사랑 민영에게. 은채의 눈이 커졌어요. 민영? 이 이름이 대체 누구지? 그녀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은채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손잡이를 아무리 돌려도 꿈쩍도 하지 않았죠. 뭐야? 왜 안 열려? 은채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CCTV 불빛이 꺼져 있는 게 보였어요. 설마 일부러 가둔 거야? 은채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3층 높이의 창문 아래로 어둠만 보였죠. 나갈 수가 없어. 은채는 책상에 앉아 종이에 적힌 민영이라는 이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윤 사장이 말했던 한 여인, 붉은 인장, 그리고 자신. 민영, 민영. 이 이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그녀는 어렴풋이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한 품, 달콤한 목소리. 엄마가 민영이었던 거야. 은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장 회장의 첫사랑이 자신의 어머니라면 모든 게 설명이 됐죠. 유언장, 붉은 인장,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가족들의 극심한 증오까지. 그렇다면 나는 장 회장의 새벽 2시 은채는 여전히 갇힌 방 안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책상 서랍 깊숙이 숨기고 장 회장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당신은 왜 이제야 진실을 말하려는 거죠? 다음 날 아침 7시 은채는 잠에서 깼습니다. 은채는 서둘러 씻고 김 비서를 찾아 나섰어요. 김 비서는 대저택 별관에서 장 회장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김 비서는 고개를 들어 은채를 바라봤어요. 60대의 그는 2, 3일 사이에 몹시 수척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은채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죠. 민영이라는 이름. 아시죠? 김 비서의 손에 들린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 이름을 어디서? 은채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장 회장님의 첫사랑이었죠? 제 어머니였던 거 맞나요? 김 비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2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영 씨는 회장님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함께 일했던 분이셨어요. 서로 깊이 사랑했죠. 은채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습니다. 회장님은 결국 집안의 압력에 굴복하셨고, 그래서 엄마를 버린 거야? 김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영 씨는 그때 이미 임신 중이셨어요. 회장님은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셨죠. 은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영 씨는 혼자서 은채 양을 낳으셨고 10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김 비서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사망 직전에 제게 주신 겁니다. 은채 양이 친딸임을 인정하는 각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죠. 바로 그 순간 별관 창문 밖 10m 떨어진 곳에서 장태수가 소형 녹음기를 끄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음침한 미소가 번졌어요. 사생아라, 이거 제대로 써먹어야겠는데? 그는 즉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생아는 법적으로 상속권이 약하다며 당장 소송 자료 준비해. 오후 2시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은채가 가져온 각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꼼꼼히 살폈어요. 이 자료면 충분합니다. 은채 씨의 법적 지위는 확고합니다. 그는 안경을 벗으며 말을 이었죠. 장 회장님께서 생전의 친자 확인까지 해두셨네요. 완벽한 증거예요. 은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 여사는 대저택의 모든 가정부들을 거실에 모았어요. 오늘부터 저 여자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해. 말도 걸지 말고 밥도 주지 마. 가정부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못 들었어? 대답 안 해? 네, 알겠습니다. 가정부들의 목소리가 힘없이 울렸어요. 은채는 자신의 방에서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각서를 읽고 또 읽으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죠. 내가 하녀가 아니었어. 나는 이 집의 진짜 상속자였던 거야.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멸시와 모욕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나한테 모든 걸 남기셨는지. 이틀 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재벌가 유산 상속 논란, 사생아 의혹 제기. 기사에는 은채의 뒷모습 사진과 함께 악의적인 내용이 가득했어요. 회장의 숨겨진 사생아가 유산을 가로챘다. 하녀 출신이 재산을 노렸다. 은채는 스마트폰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 그녀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변호사님, 기자회견을 열어주세요.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3일 후 오전 10시 준비하겠습니다.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어.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3일 후 오전 10시 서울 중구의 한 호텔 컨벤션홀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홀을 가득 채웠죠. 은채는 박 변호사와 함께 단상에 올라섰어요.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마이크 앞에 섰죠.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장은채 씨는 장 회장의 친딸입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어요.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장 회장의 친필 각서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홀 뒤편 문이 벌컥 열렸어요. 장태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이라고. 그는 단상으로 달려가 은채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죠. 이 사기꾼,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꾸민 거잖아. 경호원들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장태수는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은채는 팔을 뿌리치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손 떼세요. 여기 모든 분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장태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죠. 넌 하녀야. 하녀가 감히. 은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하녀요? 제 어머니 민영 씨를 기억하시나요?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은채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제 어머니는 20년 전 장 회장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죠.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쫓겨났고 혼자서 저를 낳으셨어요. 병원비도 없이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장 회장님은 뒤늦게 저를 찾으셨고 미안함을 담아 모든 재산을 남기신 겁니다. 장태수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짓말에. 아직도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군. 김 비서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담담하게 증언했어요. 저는 장 회장 곁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회장님이 민영 씨를 평생 그리워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유언장에 찍힌 붉은 인장은 회장님이 민영 씨에게 선물하셨던 겁니다. 첫사랑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마지막 의지였어요. 장태수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오 여사가 금고를 뒤지고 있었어요. 유언장 원본만 없애면
모든 게 끝나. 그녀는 서류철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때 보안 요원이 문을 열고 들어왔죠. 누구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오 여사는 깜짝 놀라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유언장 원본이 펼쳐졌습니다. 보안 요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죠. 침입자 확보했습니다. 유언장 원본은 안전합니다. 기자회견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태수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고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쏟아냈죠. 은채 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은채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제 권리를 찾으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받았던 부당함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은 결국 강제로 종료됐지만 그날 저녁 모든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회사 본사에서는 주요 주주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장태수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경영권을 재검토해야 해. 주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장태수의 입지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은채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 여사와 가정부들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오 여사는 경찰서에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한이 가득했죠. 은채는 그들을 지나쳐 계단을 올라갔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아. 당당하게 맞서겠어. 오 여사는 이를 갈며 은채의 뒷모습을 노려봤습니다. 저 한여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밤 12시 준비해. 밤 11시 은채는 방에서 노트북으로 장 회장의 회계장부 사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회사 내부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였죠. 장태수가 회사 돈을 빼돌린 흔적이 여기 다 있어. 그녀는 USB에 자료를 백업하고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창밖으로 대저택의 정원이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죠. 은채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자정이 막 지났을 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은채는 잠결에 눈을 떴어요. 누가 이 시간에?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은채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문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덩치 큰 경비원 2명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오 여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죠. 놀랐지? 이제 끝장을 봐야겠어. 은채는 뒤로 물러서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불법 침입이에요. 오 여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불법? 여긴 아직 내 집이야. 내가 나가야 할 사람이지. 경비원 중 한 명이 은채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할래? 아니면 죽을래? 은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절 어쩌려고요? 오 여사가 봉투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바닥에 수표가 흩어졌죠. 2억 원이야. 받고 유산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해. 그럼 살려주지. 살려준다고? 이 여자 정말로. 은채는 수표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싫어요. 그건 제 권리예요. 오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너 혼자 사고로 죽은 걸로 처리하면 되니까. 경비원이 은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장 회장 회계장부 어디 있어? 그것만 내놓으면. 은채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절대 말할 수 없어. 저게 마지막 증거야. 경비원이 힘을 주자 은채의 팔에 멍이 들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 양, 거기 계세요? 김비서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 경비원과 맞섰습니다. 당장 손대. 60대의 김비서는 젊은 경비원보다 힘이 약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경비원 한 명이 김비서를 밀쳐냈고 그는 벽에 부딪혔죠. 김비서님, 은채가 소리쳤습니다. 오 여사가 날카롭게 웃었어요. 늙은이가 설치네. 같이 처리하면 되겠군.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은채는 창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3층 높이였지만 바로 아래에 정원의 덤불이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은채를 붙잡으려 다가왔죠. 은채는 주저없이 창틀을 넘었어요. 저 미친년이. 그녀는 덤불 위로 떨어지며 온몸이 긁혔지만 급히 일어났습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뛰어야 했어요. 은채는 대저택 정문을 향해 달렸죠. 대문을 빠져나온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오 여사가 사람을 보내서. 진정하세요. 지금 어디세요? 저택 밖 도로변이에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20분 후 경찰차 2대가 대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죠. 경찰들이 저택 안으로 들어가 경비원 2명과 오 여사를 체포했어요. 주거침입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 여사는 수갑을 차면서도 은채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이제 정말 끝이야. 내 시대는 끝났어. 경찰은 방 안에서 수표와 협박에 사용된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김 비서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구급차에 실렸어요. 은채도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는 동안 박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은채 씨, 괜찮으세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장태수가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예요. 5억 원이 넘습니다. 박 변호사의 눈이 커졌죠. 이걸 어떻게? 장 회장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김 비서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박 변호사는 USB를 받아들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바로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장태수는 끝났어요. 새벽 3시 장태수는 인천공항 근처 모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에 뉴스 속보가 떴죠. 장 회장 부인 오 여사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 장태수는 휴대폰을 집어던졌어요. 망했어. 다 망했다고. 그는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은 그의 수배령을 내린 상태였죠. 은채는 박 변호사가 마련한 안전한 호텔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모든 걸 끝낼 시간이야. 그녀는 붕대 감긴 팔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틀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법정에서 유산 상속 소송 최종 선고가 있었습니다. 판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죠. 장 회장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장은채는 장 회장의 친생자가 맞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어요. 은채는 박 변호사 옆에 단정하게 앉아 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장은채를 장 회장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하며 피고 장태수와 오 여사의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어요. 은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같은 시각 검찰청 조사실에서는
장태수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회계장부 사본을 펼쳐 보였죠. 22건의 비자금 조성, 총 5억 3천만 원. 인정하십니까? 장태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회사 운영을 위해서. 검사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변명은 법정에서 하십시오.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이틀 전 인천에서 체포된 장태수는 이미 지쳐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초라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 여사 역시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살인미수 교사와 협박, 주거침입 혐의였습니다. 면회실에서 그녀는 변호사에게 소리쳤죠. 내가 뭘 잘못했어?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망친 거라고.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인,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오 여사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게 꿈이야, 악몽이야. 일주일 후, 은채는 대저택의 모든 가정부들을 거실에 모았습니다. 6명의 가정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은채는 그들 앞에 섰어요.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죠. 하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은채는 봉투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각자 근속 연수에 따라 보상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은 계속 일하실 수 있어요. 나이 든 가정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저희한테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당연합니다.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가정부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장 회장이 운영하던 건설회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주요 주주 15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윤 사장이 입을 열었죠. 장태수 사장의 횡령 사실이 밝혀진 이상 경영진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다른 주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은채 양이 새로운 대주주로서 경영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은채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경영 전문가를 영입해 회사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영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요. 윤 사장이 미소 지었죠. 현명한 판단입니다. 저희가 적임자를 추천하겠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어요. 2주일이 흐른 후 박 변호사는 은채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죠.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온전히 당신의 것이에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대저택, 회사 지분 65%, 강남 빌딩 세 채, 주식과 현금 자산. 은채는 서류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정말 내 거야? 평생 하녀 취급받던 내가.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은채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죠.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녀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 재산을 제대로 쓰고 싶어요. 의미 있게요. 저녁 무렵 은채는 홀로 장 회장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붉은 인장이 놓여 있었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은채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억울함을 풀었어요. 아버지도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녀는 인장을 손에 쥐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시간이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한 달 후 은채는 박 변호사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법무법인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재단 설립 서류가 놓여 있었죠. 재단 이름은 민영복지재단으로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에 이름을 적었어요. 좋은 이름입니다. 어머니를 기리는 의미가 담겼네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처럼 부당하게 차별받는 사람들,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을 돕고 싶어요. 그녀는 기부 금액이 적힌 서류를 펼쳤죠. 상속받은 재산 중 300억 원을 재단에 출연하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300억이요? 전체 재산의 절반이 넘는데. 은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의미 있게 쓰고 싶어요. 이게 엄마가 원하셨던 거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것. 다음 날 은채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대저택을 둘러봤습니다. 중개인이 감탄하며 말했죠. 이 정도 저택이면 200억은 받으실 겁니다. 위치도 최고고요. 은채는 서재 문을 열며 물었어요. 매각 대금도 재단에 기부할 거예요. 절차가 복잡한가요? 중개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액을요? 그럼 은채 씨는? 저는 작은 집 하나면 충분해요. 이 큰 집은 제게 맞지 않아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죠. 넓은 정원과 분수대가 보였지만 더 이상 마음이 끌리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엄마의 아픔이 서린 곳이야. 이제 떠날 시간이야. 일주일 후 은채는 장 회장의 서재에서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비싼 만년필, 골동품 시계, 훈장들. 모든 것을 박스에 담아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죠. 책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가죽 사진첩이 나왔어요. 은채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젊은 장 회장과 어머니 민영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죠. 두 사람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은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함께하지 못했을까요? 그녀는 사진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것만은 가져가야지. 엄마와 아버지의 유일한 행복이었으니까. 같은 시각 구치소 면회실에서 장태수는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죠.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회사 지분도 모두 압류됐고요. 장태수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 은채를 사랑하셨을 줄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죠. 너무 늦었습니다. 진작 인정하셨어야 했어요. 내가 틀렸어. 처음부터 끝까지. 오 여사 역시 여자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징역 7년이 예상됐죠. 면회 온 먼 친척이 말했어요. 부인 은채 씨가 재단을 만들어서 300억을 기부한대요. 대저택도 판다고 하고요. 오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친 거 아냐? 그 돈을. 친척이 고개를 저었어요. 언론에서 칭찬 일색입니다. 훌륭한 결정이라고요. 오 여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내가 졌어. 완전히. 이틀 후 주요 언론사에서 은채의 재단 설립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장은채, 상속 재산 절반 사회 환원, 미혼모 지원 재단 설립, 권선징악의 실화, 멸시받던 사생아에서 존경받는 기부자로. 기사마다 은채를 칭찬하는 댓글이 달렸죠. 은채는 노트북으로 기사를 보며 쓸쓸히 웃었어요. 사람들은 결과만 보는구나. 그 과정의 고통은 모르면서.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김 비서가 은채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은채 양 재단 고문을 맡아달라는 제안 감사합니다. 은채는 차를 따라주며 말했죠. 김 비서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실을 몰랐을 거예요. 당연히 함께 하셔야죠. 김 비서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당신의 선택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어요. 다음 주 은채는 박 변호사에게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재단 운영은 전문가들에게 맡기세요.
저는 멀리 떠날 겁니다. 박 변호사가 놀라며 물었죠. 어디로 가시려고요? 은채는 미소 지었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요. 연락은 필요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세요, 은채 씨. 자격이 있으니까요. 떠나기 전날 밤 은채는 홀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붉은 인장이 놓여 있었죠. 그녀는 인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건 복수의 도구가 아니었어. 존엄을 되찾는 열쇠였지. 인장 문양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은채는 인장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일어섰죠. 이제 안녕, 과거의 나. 그리고 안녕, 이 집. 그녀는 서재 불을 끄고 문을 닫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채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대저택을 나섰습니다. 사진첩과 몇 벌의 옷,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만 챙겼죠.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여기서의 모든 기억,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제 보내줄게. 은채는 문을 조용히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죠. 그녀의 눈빛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6개월이 흐른 어느 봄날, 경기도 가평의 작은 마을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쏟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골목길 끝에 민영서점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서점이 있었죠. 은채는 서점 안에서 새로 들어온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소박한 면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평범한 동네 서점 주인 그 자체였습니다. 서점 한쪽 벽에는 어머니 민영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죠. 사진 아래에는 작은 액자 속에 붉은 인장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평화로워요. 매일 아침 새소리에 눈을 뜨고 책 냄새를 맡으며 살아요. 은채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서점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사장님, 요즘 재미있는 책 뭐 있어요? 은채는 책장으로 안내하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만한 수필집이 새로 들어왔어요. 여기 보세요. 할머니가 책장을 넘기며 흐뭇해했죠. 참 좋네. 글씨도 크고.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바쁘다는데 사장님은 참 친절해요. 은채는 할머니를 위해 차를 한 잔 내왔어요. 천천히 보시고 결정하세요. 편하게 앉아 계셔도 돼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누군가를 대접하고 함께 웃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서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육아 관련 책 있을까요? 은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이쪽에 있어요. 혼자 아기 키우시나 봐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죠. 네, 혼자라서 힘들 때가 많아요. 은채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괜찮아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제가 아는 미혼모 지원 재단 연락처 드릴게요. 여성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은채는 명함에 민영복지재단 연락처를 적어주었죠. 여기 연락하시면 주거비랑 육아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도 이렇게 혼자 힘들게 저를 키우셨겠지. 이제 제가 돕는 차례야. 오후 4시 익숙한 차 한 대가 서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 변호사가 가방을 들고 내렸죠. 은채 씨, 오랜만입니다. 은채는 반갑게 맞이하며 차를 내왔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박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재단 운영 보고서 가져왔어요.
지난 반년 동안 120명의 미혼모를 지원했습니다. 은채의 눈이 반짝였죠. 120명이나요? 정말 다행이에요. 대저택 매각 대금도 모두 재단에 들어갔고요. 장태수 씨는 복역 중이고 오 여사는 출소 후 요양원에 계십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분들도 이제는 평화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증오는 끝이 없으니까. 용서가 진짜 자유야. 박 변호사가 서점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기 생활은 어떠세요? 불편하진 않고요? 은채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아주 좋아요. 돈은 적게 벌지만 마음이 편해요.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박 변호사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현명한 선택이셨습니다. 은채 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었어요. 과거의 무게에서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돌아간 후 은채는 혼자 책상에 앉았어요.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장 회장이 어머니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죠. 빛바랜 종이에 쓰인 붓글씨를 천천히 읽었어요. 민영아, 늦었지만 이제 내 딸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은채야, 이제 내 삶을 살아라. 은채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저녁 6시 은채는 서점 문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뒷산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은채는 어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멸시도, 증오도, 복수도 없는 이곳에서요. 사진 속 어머니가 따뜻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은채는 붉은 인장이 든 액자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인장은 복수가 아니라 존엄이었어. 그리고 그 존엄으로 나는 자유를 찾았어. 은채는 책상에 앉아 새로 들어온 책을 펼쳤습니다. 따뜻한 전등빛 아래에서 책장을 넘기는 그녀의 모습은 평온 그 자체였죠.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은채는 책을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죠.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누구의 딸도 상속녀도 아닌 그냥 장은채로 사는 거.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상처 대신 단단한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때로는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존엄과 진정한 자유입니다. 은채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